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의 인쇄술, 도자기 기술, 조선 중기 화기의 개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요. 이는 삼강오륜의 사회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됩니다. 또 1000년이 넘는 불교의 나라를 새로운 이념의 국가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서당부터 선균관에 이르는 학교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이 학교에서 가르칠 서책을 인쇄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서책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할 수는 없었지요. 조선 인쇄술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국가 이념 강화의 의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인쇄 기술의 개량을 시작한 사람은 태종입니다. 태종 3년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개미자는 활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드러운 밀랍으로 고정한 까닭에 인출할 때마다 활자들이 밀려서 움직였고, 그러면 새로 활판을 짜야 했죠. 활판 인쇄의 장점인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에 2장 정도밖에 인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랍은 가격이 비쌌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미자로 만든 책은 읽기에 좋지 않았는데요. 줄은 삐뚤삐뚤하고 글자 크기도 고르지 않았던 탓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종조에 개선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활자는 경자자라고 하는데요. 이 경자자의 활판은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활자의 등을 평평하게 했어요. 인사할 때 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줄과 줄 사이에 대나무를 끼워 넣었습니다. 덕분에 하루 20장 정도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큰 발전을 이루었지요. 글자 크기도 고르게 했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읽기 편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여러분도 들어봤을 갑인자가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균일한 크기로 한 면에 10행 17자씩 들어가도록 제작되었는데요. 글자와 글자 사이 벌어진 틈을 대나무와 종이로 메워 인쇄할 때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갑인자는 경자자보다 2배나 빨리 찍을 수 있었어요. 하루에 40장을 찍게 된 것이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책들은 빨리 보급해야 했기에 금속 활자로 찍었고, 유교 경전 등 두고두고 인출해야 할 책들은 목판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으로 쓴 여러 책을 갑인자 인쇄 방식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향약 집성방처럼 많은 백성에게 필요한 책들을 인쇄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조선 초 개량된 인쇄술로 이후 다양한 책들을 편찬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릇은 평범해서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박물관에서 만나는 유명한 도자기에만 감탄할 뿐이죠. 하지만 도자기는 물과 불과 흙이 빚어내는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수준 높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심성이 나빠 청자의 비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의 질투 어린 비방을 듣기도 했죠. 교수님, 청자는 고려, 백자는 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청자를 만들었나요? 물론 만들어졌어요. 청자는 조선 건국 이래 불교에서 제기로 이용된 까닭에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자의 등장은 이 추세를 변화시켰는데요. 이 변화는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와 조선은 다른 정치 이념과 종교를 지닌 사회였기 때문이지요. 청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치색을 자랑하며 귀족 문화의 정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비로운 비치색과 각종 상감 및 조각으로 치장한 청자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반대로 백자는 석영질이 훨씬 많아 섬세한 조각이 어려워 소박했습니다. 대신 청자보다 훨씬 강했죠. 단단한 석영이 유리화되면서
더 강하게 바탕 흙에 엉겨 붙었는데요. 그 때문에 가마 안에서 도자기가 터지는 일이 훨씬 적었습니다. 백자의 가마는 청자 가마보다 50도 정도 더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50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본 연료인 장작으로 50도를 더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경험적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청자가 귀족 문화의 섬세함과 화려함을 표현했다면 백자는 유교 국가의 소박하지만 강직한 성비를 상징했습니다. 백자는 전국의 특산물과 자연적 특징을 모두 조사해 만든 조선 지리지를 간행한 이후에야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백자를 공식 그릇으로 택해 중앙정부의 상호원에서 관리했습니다. 이천, 여주, 광주 등 한양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관유에서 생산되었죠.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고 발전시킨 것은 조선이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태평성대를 맞아 백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담백하지만 유려한 형태로 거듭났지요. 하지만 150년이 넘게 유지되던 조선의 기술 체제는 임진왜란으로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퇴보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공백이 생겨난 거지요. 관유에서 백자를 생산하던 도공들 대부분은 일본으로 납치되어 갔습니다. 아름다운 글자체의 정갈한 서적을 인쇄해내던 출판 체계도 망가졌습니다. 얼마 전 갑인자들이 서울 중심 인사동 등지에서 1600여 점이 발굴되었는데요. 덕분에 조선 활자 제조의 면모는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책 인출 체계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출판은 군비 마련을 위해 훈련 도감에서 청갈하는 체제로 정비되었는데요. 하지만 정갈한 서책 인출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자들도 없어졌습니다.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포백책 하나가 삼척에서 발견되는 정도였죠.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큰 전쟁으로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고 국가 운영을 위한 기술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지요. 조선 정부는 화력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년이 넘게 태평성대를 보내며 무기 개량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음을 자각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무기를 개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승총을 개량했지요.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조총과 같은 개인 화기입니다. 불을 붙이는 노끈인 화승을 매단 화승총은 15세기 후반 독일에서 대포의 원리를 응용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만든 무기였습니다. 이 총은 목표물을 향해 수시로 발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의 불이 총신 내부에 화약이 담긴 약실로 떨어져 탄환을 발사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조선의 화승총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사용하던 조총을 조선에서 새롭게 개량한 것입니다. 숙종 때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선의 화승총은 총구에 화약을 장전한 후 화약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마개로 막는 것입니다. 총을 쏘는 순서가 좀 복잡한데요. 탄환과 약실에 화약을 채우고 왼손에 쥐고 있던 화승을 발화 장치에 댄 다음 표적을 겨냥해야 비로소 발사 준비가 끝나죠. 계속 총을 쏠 때는 안전을 위해 불붙은 화승을 먼저 떼어내고 이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음 발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긴 총 입구에 화약을 장전할 경우에는 적에게 온 몸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발사열과 장전 준비열로 군사대를 나누기도 했지요. 활과 비교해 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지만 장전 시간, 사거리, 총탄 크기 등을 감안하면 주화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화승총의 발사 소리에 의한 유협 효과는 컸다고 합니다.
사승총을 개량하긴 했지만 적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화기가 필요했습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치명적인 무기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에 의해 소개된 홍위포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대포 명칭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홍위포는 무슨 뜻인가요? 홍위포는 1604년 명나라군이 네덜란드군과 전쟁을 치를 때 네덜란드군의 대포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홍이란 붉은 머리의 오랑캐인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대포의 파괴력에 압도되어 1618년 홍위포를 수입했고 1621년에는 복제품을 제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인조 때 홍위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 정부는 17세기 초 중국에서 넘어온 홍위포를 기본으로 자체 화포 제작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때마침 네덜란드인 벨테보레, 히어베르츠, 피아테르츠 등이 제주도에 표류했고 단지 네덜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이 개량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 도감에 배속되어 조선군에게 홍위포의 제작법, 조종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홍위포는 포신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포탄을 날렸는데요. 이는 전통 총통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통과 마찬가지로 포신의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같았지요. 또한 포탄을 포구에 집어넣는 전장식 포역기에 적으로부터 포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홍위포의 문제를 해결한 차세대 대포는 불랑기포였습니다. 불랑기포는 포체에 고정된 모포와 이동이 가능한 자포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포탄을 장전한 자포를 모포에 결합하는 장전 방식으로 포신을 시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포병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포와 모포의 규격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포탄 발사는커녕 포 자체가 아군 기지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랑기포나 홍위포는 화약을 사용해 긴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탄 자체는 폭발성이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죠. 좀 더 강력한 화력을 구비한 화포들은 19세기 중반에 소개되기 시작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과 서양 과학의 만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